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3프로TV의 간판 프로그램이죠? 네.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판이니까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네. 오늘 뭐 주식시장 때문에 참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하여튼 뭐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저희는 오늘은 어떻게 힘을 냅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이렇게 될지 모르고. 네.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부동산 라이브 세미나에 네. 참석하시는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님 모시고 네. 집값 전망 좀 간단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모셨던 김학렬 소장님과는 달리 이분은 내려가는 쪽에 무게를 강하게 싣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또 그 논리를 예. 들어보죠. 네. 저희는 뭐 그냥 이런 분 저런 분 모셔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질문과 답변 오갈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자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네. 김기원 대표님의 서비스 이름이 리치고라고 합니다. 회사 이름은 저희는 서비스 이름이 백브리핑. 백브리핑. 저희 회사 이름은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헷갈리죠. 우리도 헷갈려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네. 언더스탠딩을 눌러주십시오. 네. 참 우리도 뭐 검색이 안 나오니까 아차 바꿔야 되겠네. 엉망진창 엉망진창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혼났어. 마케팅 이상하게 한다고. 저희가 전략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3프로TV에는 처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와,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동안에는 저희 부동산 전 이제 그 패널들이 꽤 계셨는데 네. 하락론을 설파하시는 분 중에 워낙 개성 있는 분이 계셔서 네. 그분 모시고 했었죠. 네. 김기원 대표님은 그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때 네. 뭐 그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아, 네. 제가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예.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하고 싶어서 예. 부동산 가게를 제가 한 4년 정도 한 강의로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정말 별의별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지금 어디를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저평가됐을 때 쌀 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지역 선정을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대세 하락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계속 떨어질 때도 지방의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알아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인간 어떤 이런 전문가들에게서는 답을 좀 찾기 힘들겠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렸고 인간 전문가.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 이 많은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데이터는 뭐 빠른 데이터는 매일 바뀌는 데이터도 있고 주간으로 바뀌는 데이터도 있고 월간으로 바뀌는 데이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해보자. 그러면서 뭐 인구수, 일자리, 입주 물량, 미분양 또 그다음에 뭐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또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밀이 하나씩 파헤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리위기 전부터 수도권 부동산은 시들시들했고 반대로 지방 부동산은 계속 올라갔으며 또 14년 정도에는 왜 수도권 아파트가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가게 됐는지 이런 비밀이 다 보이는 겁니다. 예정되었던 상승이고 네. 예정된 하락이었다. 네네. 뒤늦게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다 보이는 거죠. 데이터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을 해서 네.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아파트 미래 가격까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하기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의 인덱스로 뽑아낸 투자 점수라는 것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미래 가격 예측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공개된 인공지능 모델이 세 번째 모델인데 요게 지금 적중률이 74% 정도 되고요. 예. 조만간 출시될 이제 네 번째 인공지능 모델은 현재 버전보다 2% 정도 더 적중률이 좋아진 76%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인공지능 모델이 조만간 오픈이 될 데이터는 예정입니다. 어떤 거 넣으신다고 하셨죠? 데이터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인구수, 세대수, 일자리, 입주 물량, 미분양, 뭐 별의별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뭐 다 영향을 미치겠죠. 네,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또 가중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하. 예,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을 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네. 과거의 데이터 집값을 봤더니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더 영향을 미쳤더라. 네.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해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만든 리치고를 가지고 2016년부터 저도 이제 아파트 투자를 꽤 좀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파고, 리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부동산 알파고 리치고.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좀 설명 들어보죠. 그러면 뭐부터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네. 네. 저는 네. 어떻게 예측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하락이 시작됐던 게 2008년, 2009년 네. 뭐 요 무렵부터 이제 하락이 쭉 시작돼서 2014, 5년까지 네. 왔었죠. 네. 그럼 그때도 돌이켜 보니 하락의 신호가 네. 있었다는 건데 네, 네. 우리는 그때 무슨 소리야? 리만 사태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그렇게 그렇죠. 됐지. 맞습니다. 그럼 리만 사태를 뭘로 예측해? 예측할 수 네. 있으면 네. 미리 막았지. 그렇죠. 그런 걸 근데- 어떻게 데이터로 근데 리만 예측합니까? 사태가 하는. 터지기 전부터 네. 예.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면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은 2007년 초중반부터 하락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은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 아니요 실제 가격이 그러니까 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15억에 예. 거래되다가 14억에 네. 거래되고 네, 네. 13억에 거래되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었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신에 2007년 8년 중순까지도 어디는 올랐냐면 네. 서울의 중저가와 경기도 외곽, 인천 이런 데가 많이 올랐죠. 고가 그러니까 아파트는 떨어지는데 고가 아파트는 조금씩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여파로 네. 뻗쳐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예. 하락 조짐 시점의 전형적인 현상입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중심부터 뜨겁게 타오르고요. 네. 이게 이 불꽃이 이 시장의 에너지가 계속 주변으로 퍼집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수도권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언제가 이 수도권 시장의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서울에서 가장 외곽인 인천, 네. 그 다음에 뭐 양주, 예. 뭐 이런 데 있죠. 의정부, 요쪽 좀 완전 사이드 쪽 있죠. 네. 그쪽마저 만약에 올라간다. 아.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올 때 한 바퀴 다 돈다. 올 때가 다 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작년 한 여름 한 9월 정도까지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죠. 네. 그러다가 중심부부터 또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곽이 오를 때는 중심부는 잠깐 쉬고, 네. 그러다 이제 외곽까지 온기가 퍼져가면 그동안 쉬었던 중심부가 다시 오르고.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 모든 지역을 네. 세세하게 짚어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 일단 오늘 대략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예.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팩트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하지 말고 네. 들어라. 일단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 장표를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네. 이 장표는 뭐냐면 시도별 지역별로 매매와 전세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먼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참 시장이 뜨겁던 2021년 3월 29일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네. 가장 최근 데이터 이제 2022년 1월 10일의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이제 보시면 21년 3월 29일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지역은 세 종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왼쪽 끝에 있을수록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보다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네. 예. 그리고 이 기준점이 100인데요. 100보다 많다, 10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자세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인천과 제주도, 뭐 충북, 충남 이런 데가 지금 100보다 넘으면서 이 당시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이 제일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100보다 한참 밑에 있죠. 즉 세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작년 3월 달 같은 경우는 가장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 매도세가 제일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종이 작년 중순 이후로 이제 계속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세 수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전세 수급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네. 안 떨어지겠죠.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매매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차트에서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를 알아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세종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있는데도 그러면 또 밑에 있죠. 집값도 안 좋고 전세값도 그렇죠. 안 좋고. 매매 시장도 안 좋은데 네. 전세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요 맨 위에 있는 지역들, 뭐 예. 전남이나 광주나 전북이나 요런 지역들은 매매 전세가 굉장히 뜨거웠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불장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웠었죠. 네. 그런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100보다 훨씬 더 위에 있죠. 100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전세가 전세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세가 수요가 많으니까 매매 전세가이 굉장히 좋았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표님 그런데 네. 저 매매 수급 동향, 전세 동향 말고 X축인 매매 네, 동향은 네. 100이 기준인데 네. 100보다 낮으면 수급이 안 좋다 하락 쪽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저 다시 한번 그래 보여주실까요? 네. 저 100보다는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럼 2021년 3월 29일은 전국적으로 약세였어야 되는데 네.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수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에 대한 그런 비중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네. 근데 가격은 이거를 뚫고 올라갔었던 거죠. 매도세가 더 많은데 네, 매도세가 더 많았어도. 팔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네. 팔려는 사람이 많지만 가격을 내리진 않았다. 그렇죠. 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2021년 3월에 네, 네. 서울에 네. 매도세가 많았다는 건 경험상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훨씬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큰 흐름만 한번 보시고요. 예. 예. 그래서 요 이제 화면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분위기가 좋은 지역이고 네. 밑에 왼쪽에 있을수록 분위기가 안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 1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 1월 10일자를 보니까 네. 제가 똑같은 매매 수급이 70 이상인 데랑 전세 수급이 140 이상인 데를 초록색 박스에다가 제가 넣었고 네. 그다음에 안 좋은 지역을 빨간색 박스에다 넣어놨는데 네. 작년 3월 29일에는 세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있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죠. 그 안으로 많이 들어갔네요. 세종, 예. 대구,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부산까지 지금 빨간 구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금 매매나 전세나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좋은 지역들은 충남, 제주, 강원도, 전북, 경북, 경남, 예. 충북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고 위에 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 지역들은 아직 괜찮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요 데이터가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선 있죠. 네.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차트에서 파란색 선이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매도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매수세예요. 네. 예, 이 통계는 어떻게 집계되느냐? KB 부동산의 협력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속해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날 찾아오는 제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저 아파트 사고 싶어요.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그런 숫자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걸 통계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을 보기에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요 빨간색 선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굉장히 밑에 있죠. 즉 서울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매수세는 네. 21년 가을서부터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거의 없다. 네. 반면에 파란색인 매도세는 어때요? 최근에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 지금은 매도세는 굉장히 크고 매수세는 매우 작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네. 저 집 팔겠습니다 네. 하고 말한 사람이 네. 저 매물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 네. 사람보다 그렇죠.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네. 팔려고 지금 문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자, 그다음에 또 매매 수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 수급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지금 뭐 전세 가격이 또 올해 8월에 또다시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서울에 지금 입주 물량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2년 3년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또 이야기들을 좀 하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전세 수급을 보시면 전세 수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 전세 수요예요. 예. 파란색 선이 전세 공급입니다. 네. 근데 공급은 조금씩 올라오는데 전세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전세 수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서울의 지금 아파트 이 시장의 전세 시장도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네. 점차 지금 점점 에너지가 식어가고 있다. 이런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매수세는 거의 없죠. 매수세 거의 없죠. 네. 그 다음에 이 전세 수급도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2021년 11월 달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도 거래량이 지금 얼마나 작냐면요. 역대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작았을 때가 보시면 요때 보이시죠? 2008년 요게 예. 리만 사태 터졌을 때 네. 10월, 11월, 12월 요때가 지금 요 파란색 점선보다 밑에 있을 때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그 정도예요, 지금. 예,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도 서울의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1399건입니다. 네, 지금. 매우 작아요. 금리도 없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시면 2006년 말에 이제 엄청난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요. 요때가 예. 이제 패닉 바잉. 바로 이제 작년과 같은 일이 2006년 말에 한번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2030 세대들이 영끌에서 또 패닉 바잉을 했었고 예. 그리고 패닉 바잉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있다 없다? 네. 예, 없다라는 얘기죠.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투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예. 자, 그런데 영끌까지 해서 거래량 이런 장대 거래량을 만들었다라면 그로부터 데이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1년 반, 2년 정도 후면 시장의 에너지가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2020년 중순에 영끌 거래량이 터졌는데 1년 네. 반이면은 딱 작년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가 꺼지고 있고 네. 이런 현상은 비단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경기도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도도 지금 자료를 보시면 지금 2,21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이 경기도도 매우 지금 예. 작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거래량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역대급으로 아주 작아졌어요. 금리위기 터졌을 당시 때만큼이나. 그래서 네. 지금 아까 수급 데이터를 보셨지만 사고 싶은 사람은 아예 없는데
팔고 싶은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래량마저 지금 금융위기 수준으로 완전 얼어붙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작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걸 양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줄어든다는 건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하여튼 거래량이 줄은 건 그거를 확실한 알 것 수 같은데. 있는 거를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데이터.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냐 안 많냐.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문의를 하는 사람들은 많고 살려고 문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즉 이 얘기는 팔자세는 부동산을 팔려고 지금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거죠.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는데 팔려고 하는 수요는 많더라. 그렇죠. 살려고 하는 수요보다 팔려고 그러니까 하는 이게 수요가 어떤 많다. 상황이냐면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지금 뭔가 분위기는 심상치 않지만 지난 역사상 최고로 긴 8년간의 대세 상승장이 있다 보니까 호가를 내려서 팔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금리 인상도 되고 뭔가 지금 시장이 금융시장도 뭔가 심상치 않고 이런 상황 하에서 또 비싸게 주고 사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가 너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죠. 체결되지 않은 상황, 가격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거래량과 그 수급 지수 통계는 사실 거래량 이야기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와셔서 이제 하시기는 했어요. 다만 그런데 그 거래량이 보통 가만히 놔뒀는데 거래량이 적으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하락 신호인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상식이다. 그런데 요즘에 거래량이 적은 것은 파는 사람도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주택이 여유 있는 주택을 주로 이제 2개, 3개 있는 분들이 파는 게 보통인데 양도세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물량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매수자도 매수 의욕이 꺾였는지 아니면 대출 규제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꺾였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것도 데이터로 알 수가 있는데요. 시중에 아파트를 실제로 팔려고 네이버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럼요. 그 통계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당장 준비는 안 했는데 그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실제로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역별로 많은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사겠다는 사람. 그것도 있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즉 살만한 사람이 이미 다 샀다. 거의 이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데이터가 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딱 하나만 꺼내라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는 뭐냐면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 금리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소득 주택 담보대출 금리, 아파트 가격. 그래서 내가 대출 껴서 집을 사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안 부담스러운지를 보여줘요. 내 소득 대비해서. 소득 대비 금리네요. 소득 대비 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껴서 대부분 집을 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있고 내가 내 이 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이게 금리 자체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역마다 다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 서울만 준비를 해봤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위에 있을 때 이때가 대출 껴서 집 사기가 좋은 거예요.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예요? 2015년입니다. 2015년이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기 가장 좋았다는 거죠. 지난 17년 동안. 왜요? 중에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높았냐면 2007년 말 2008년 이때 굉장히 높았고 이때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력 지수상으로 대출 껴서 집 사기가 2008년 9년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서브프라임과 더불어서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3년까지 대세 하락장을 펼쳤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게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가
22년 3분기입니다. 네. 지난 3분기인데 지금처럼 금리가 더 안 높았을 때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냐면 33이고요. 예. 역사상 가장 지금 밑에 있죠. 저 지수가 낮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하셨죠? 낮다는 게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매우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아니요.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대출을 내가 빌려서 대출 껴서 사면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 내 소득을 가지고. 요즘은 원금도 갚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자만 감안해서도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집값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치고 월에 100만 원인데 대출 껴서 이자 내는 부담이 계속 커지면 이 주택금리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자를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이자 내고 원금 내고 나면 생활비 요만큼 맞아요. 하는 그렇죠.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 그 느낌이 되겠네요. 계속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생활비 요만큼밖에 안 남아 하는 네.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지난 요게 이제 2014년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7년의 데이터잖아요. 네. 17년 중에서 가장 안 좋다. 물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서 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지난 17년 중에서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 사람들의 소득이나 대출 금리나 가격을 감안했을 때 역사상 지금 가장 고평가 국면에 있다. 그런데 예. 이미 금리는 실질 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주택 구매력 지수는 더 안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상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들이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또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무슨 소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2년은 더 상승할 거다. 길면 4, 5년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 서울에 다르다. 새 아파트가 없다. 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에 대한 명백한 제가 반박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의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 데이터고요. 예. 자, 보시는 것처럼 22년과 23년 네. 이 2년 동안의 입주 물량은 지난 20년 중에서 가장 작아요. 네. 입주 네. 물량이 네. 없어. 없어요. 네. 가장 작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를 한번 볼게요. 네. 경기도. 그러니까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서울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경기도에만 입주 물량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왜? 예. 지금은 이게 광역 교통망으로 다 지금 직주 근접을 서로 같이 하고 있는 영역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경기도만 놓고 보면 경기도는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도 역사상 입주 물량이 가장 작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 2010년에 어떤 전망을 했을까요? 2011년부터 입주 물량이 역사상 가장 작으니까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2011, 12, 13년 어떻게 됐죠? 많이 올랐습니까? 대세 하락을 했죠. 대세 하락? 오른 것도 아니고요. 네, 대세 멈춘 하락. 것도 아니고요. 네. 대세 하락을 했습니다. 자, 대세 하락을 했고 반대로 네. 2017년, 18년, 19년은 입주 물량이 어때요? 맞네요. 역사상 가장 많죠.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말 2018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신문 부동산 관련한 기사가 뭐였냐면 수도권 입주 폭탄, 네. 강력한 정부 규제 시작, 네. 수도권 아파트 가격 못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었죠? 이땐 좋았던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엄청난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뚫고 이겨내고 엄청난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입주 물량과 뭐 비슷하게 움직일 뭐 아니고 아예 정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주 물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 거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심리, 그다음에 영끌 거래량, 그다음에 고평가 정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을 보면 과거 대세 하락장이 왔던 2010년, 11년, 12년, 13년의 입주 물량보다 22년, 23년, 24년의 입주 물량이 더 많아요. 수도권에 절대로 입주 물량이 작은 게 아니에요. 서울만 작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2년, 많게는 4, 5년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성격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와 입주 물량이 많건 적건 오를 때 내릴 때 다 섞여 있다 지금. 맞습니다. 반비례도 아니고 비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가 입주 물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만지작거리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실제로 다 이걸 검토를 해보면 지방은 입주 물량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요. 수도권보다. 지방은. 네. 근데 수도권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유입되는 인구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같이 미치겠죠. 입주 물량뿐 아니라. 그리고 기존 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의 그 크기가 전체적으로 지방보다는 영향이 적죠. 서울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지역마다 이게 큰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게 그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 같은 이례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사이클이 좀 달랐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입주 물량 말고 어떤 게 조금 집값과 좀 유사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변수? 네. 그 매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통화량 대비한 주택 가격을 제가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 풀리지 않았냐. 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도 그 어떤 누구도 실제 통화량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 비교한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자이기도 하니까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아파트의 시가총액과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그 수많은 단지의 가격을 다 계산해서 대한민국의 M2 통화량과 비교를 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지금 화면인데요. 요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대한민국의 M2 통화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 통화량의 그래프가 좀 가팔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요 이제 빨간색 선 요게 대한민국 아파트의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총액과 대한민국의 M2 통화량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여 왔어요. 매우 유사하게.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이게 19년, 20년부터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죠. 통화량이 늘어난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빨리 올랐다.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겁니다. 이게 얼마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냐. M2 통화량보다 지금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47% 정도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한 20년 동안 M2 통화량보다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딱 두 번 정도 더 밑에 있었거든요. 밑에 있었던 더 밑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언젠가는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통화량 근처까지 올 수도 그럴 일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제가 부동산 시장을 그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퍼나 PBR, 뭐 PSR처럼 무언가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주식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니까 그죠? 물론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통화량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늘어나는 통화량보다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제가 직접 만든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이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전세를 아파트 가격의 본질적인 가치로 한 이유는 뭐냐면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수요가
움직이는 만큼 전세 가격이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 수요를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놓고 네. 이것과 이 가격과 아파트 가격의 변동폭을 비교 측정을 해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거와 네.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거하고 네, 네. 비교해서 근데 이게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 얼마나 저평가인지를 알아맞추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저도 제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봤었고요. 네. 자, 지금 보면 2021년 1월 달 기준으로 네.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은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고평가냐면 31.7%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저평가였냐면 2015년, 16년, 17년 한 18년 한 초반 정도까지도 괜찮았는데 네.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고평가되더니 최근에 이제 31.7%로 고평가되어 있고요. 요거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보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지난 5년 동안 전세 가격이 100% 올랐다는 얘기는 네. 전세에 대한 수요가 100%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본질적인 가치라고 본 건데 만약에 매매 가격이 150%가 올랐어요. 그러면 매매가가 상승한 것보다 아니 전세가가 상승한 것보다 매매가 훨씬 더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매매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투자나 투기 심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수요가 전세 수요를 가격을 측정하는 그냥 전세보다 100이라고 50% 고평가돼 있다. 전세 가격을 그냥 100이라고 생각하면 네. 진짜 매매 가격이 그거보다 더 높으면 그렇죠. 조금 더 과열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때로는 보시는 네.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네요? 네.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즉 실제 수요는 이만큼 증가를 했는데 네. 매매 가격이 못 따라간 거죠. 거기는 저평가됐다라는 거죠. 근데 예. 서울도 2015, 16, 17, 18년 초반까지도 저평가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저를 이렇게 자칫 대세 하락론자로 이제 예.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절대로 대세 하락론자가 아니고요. 네. 데이터로 어디가 예. 좀 더 좋고 어디가 좀 더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네. 그래서 데이터 이제 부동산 분석 전문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전세 대비해서 전국에서 저평가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플러스 값인 곳들이 있잖아요. 충북, 경남, 경부. 예. 그다음에 조금 고평가진 하지만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좋은데 충남이랑 전북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좋진 않죠. 네. 그래서 요 한 6, 7군데 정도는 여전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아직 매매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요쪽 지역들은 지금이라도 실수요자 분들은 급매 위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저기 보면 강원이 제일 안 좋네요. 아니요, 강원이 제일 안 좋은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서울이 제일 안 좋고요. 서울이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세종, 네. 인천, 부산, 대전. 그래서 요 6군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자료 있잖아요. 네. 매매 전세 수급이 안 좋았던 지역. 예. 서울도 매매 전세 수급 안 좋았죠. 경기도도 안 좋았죠. 세종 안 좋았죠. 인천 안 좋았죠. 부산 안 좋았죠. 대전도 안 좋았어요. 최근에 안 좋아진 이런 뜻입니까? 최근에 예, 아까 1월달 데이터로 봤을 때 그 네.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왔던 그 지역이 6개가 저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게 네. 지난해 집값 많이 오른 순위 아닙니까? 거의?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저평가 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고평가.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로 보잖아요. 서울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지방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뭐 오늘은 제가 예. 뭐 데이터를 준비 안 했는데 네. 뭐 혹시 또 가능하다면 제가 데이터로 바로 팩트 체크가 바로 가능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네. 서울, 경기, 세종, 인천, 부산, 네. 대전 이런 네. 지역들은 네. 실제 다 사용 올랐죠. 가치는 지금까지 전세 대비해서도 부동산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렇죠. 몇 년간 올랐는데 네. 그 오른 가격이 과도하다. 전세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들이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지금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근데 많이 그 올랐죠. 오른 전세 가격 대비해서 매매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네. 밑에 있는 거죠. 네. 자, 네. 그리고 또 이거 제가
소심한 A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제가 제 스스로 납득을 할 때까지 제가 네. 좀 많이 파봤고요. 예. 요번 데이터는 뭐냐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 투자할 때 아주 많이 활용을 하는 데이터인데요.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예.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2008년 9년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예. 즉 이때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거고요. 언제가 예. 제일 쌌죠? 14년, 15년. 예. 네. 그리고 이때가 서울 아파트의 바닥이었습니다. 발목 예. 밑이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오더니 21년, 22년에는 어떻게 됐죠, 지금? 역사상 지금 가장 소득 대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하고 마찬가지로 네. 소득 상승률에 비해서 네. 매매 가격 상승률이 그렇죠. 가격 상승률이 얼마나 맞습니다. 차이가 나느냐 네, 그걸 네. 하신 네,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올랐을까? 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네. 빠르면 20년 말이나 늦어도 21년 말까지는 상승하는 게 맞았어요. 저기서 네. 보여주시네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상승하는 게 맞았는데 네. 지난 1년 즉 2020년 중순부터 21년 가을까지의 이 엄청난 상승은 네. 원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현상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주식시장, 예. 코인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자산 가격을 급등시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020년에 시행된 정부의 임대차 3법입니다. 그래서 전세 갱신을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바꾸면서 네.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4년치를 한꺼번에 끌어당기려고 확 올리면서 네. 그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랑 다시 또 달라붙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또 밀어 올려 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승이었어요. 지난 1년 정도는. 예. 근데 이거를 상식으로 생각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 또 펼쳐질 거냐. 물론 미래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또 다른 예. 물은 코로나가 생겨서 네. 또다시 정부가 유동성을 퍼부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단하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현재 예. 우리가 역사상 어느 국면에 있는지 어떤 예. 상황이 있는지를 아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대차 3법은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는 것에는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임대차 3법이 전세값을 올랐지만 말씀하신 대로 집값은 더 많이 올라서 맞습니다. 전세 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면서요. 최근 1년 사이에 전세가율은 계속 떨어졌죠. 네. 그 말은 전세값이 집값 올린 거는 아니라는 방증은 혹시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세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갔다면 그래 네. 전세값이 올리네 네. 라는 건데 지금은 우리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값이고 집값이면 네. 전세값은 이렇게 오르는데 집값은 이렇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올린 거라고 하면 얘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데요. 이 올라간 전세 가격도 네. 임대차 3법이 없었다라면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네.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올라버렸잖아요.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매매 가격도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과열 기미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과열이란 뜻이고 네, 네. 되게 네, 가격이라는 이리 봐도 건 저리 봐도 과열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네. 투자를 과열이라고 해서 다 던져버리면 돈 못 버는 것도 우리의 경험인데 그럼요. 역사적인 데이터로 봐도 과거의 과열일 때보다 지금 과열인 상황이 전고점이거나 신고점이거나 그렇다. 네,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로 다 검토를 해본 결과 예. 역사상 그 어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된 게 예. 뭐 3년 4년 실거래가가 또 2006년부터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전의 데이터는 아주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거는 2004년 정도부터예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004년 이후로 역사상 본질적인 다양한 가치 대비해서 가장 고평가된 국면이다 지금이. 지금이. 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2021년 1월달에 제가 제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했었는데요. 네. 그 책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서울, 경기도, 대구와 같은 고평가된 지역에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네. 근데 10월 달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변곡점이 드디어 왔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지금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네네, 작년 10월이요. 네. 작년 10월에는 어떤 신호를 발견하셨습니까? 신호를 보니까 일단 저는 이제 수급 데이터를 매주 제가 긴밀하게 체크를 하는데요. 수급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래량마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지금 뭔가 지금 트리거만 있으면 뭔가 부동산 시장이 바로 얼어붙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얼음판 상승장을 걷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완전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변곡점이 왔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세금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세금 부담 없다면 1주택자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1주택자가 매도하면 사야 되잖아요, 다시. 그렇죠. 또 사셔야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여튼 그러니까 과열 분위기인 거는 뭐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과열이면 이게 좀 더 과열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꺾일 거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예민하게 봐야 되는 지금 맞습니다. 시점인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다 없으니까 다 보진 못한다. 그럼 요거는 꼭 봐야 된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를 딱 잘 보고 있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꺾이는 곡선이다. 아니면 뭐 유지가 된다거나 뭐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이게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차이가 바로 이런 점인데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의 초입이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그냥 시장가에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부동산은요 이미 시장에 지금 물건을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요. 안 사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누가 이렇게 사주는데 부동산 시장은 무서운 게 뭐냐면 시장이 한번 얼어붙기 시작하잖아요. 물건을 내놔도 팔리질 않습니다. 안 팔려요. 매우 예측하고 행동해야지 대응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데이터만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주택 구매력 지수만 보셔도 구매력 지수. 주택 구매력 지수. 이것만 보시고 그냥 의사결정 하셔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누구도 발바닥에서 살 수 없고 머리끝에서 팔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 무릎 밑에서 사고 얻기 위해서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구매력 지수 아까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럼 구매력 지수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를 일단 요거군요. 서울의 경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요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 요게 이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이 매우 길잖아요. 지난 4년이었어요.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그리고 이게 이제 빨간불이 심각해진 게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빨간불이 심각해졌죠. 이게 금리 위기랑 비슷해진 수준이. 근데 그래서 지금은 사시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지금은. 자 언제 또 사시면 되느냐? 몇 년 지나면 다시 이게 또 녹색불이 들어올 겁니다. 길게 보면. 길게 보시면.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집 마련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의사 결정이에요.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있어요? 없잖아요. 주식은 한 주에 뭐 비싸봐야 몇백이잖아요. 근데 집은 몇 억이에요. 몇십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말로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기다리면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자칫 고점에다가 과거에 저는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저는 많이 봤는데 고점에 잘못 물리면 뭐 작게는 10% 20%에서 많게는 30% 40%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대출 껴서 내가 10억짜리 샀는데 3, 4억 떨어지면 2, 3억 떨어지면 내 대출 원금은 그대로 있는데 내 원금만 투자 원금만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엄청난 금액이다라는 거죠. 제가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주워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과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통화량이 풀리고 뭐 그런 건 있겠으나 어쨌든 서울에 살고 싶은 수요 그 수요가 여전히 막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요즘 말하는 부동산이 항상 안 좋아지면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 그렇죠. 결국 그러면 누군가는 집을 사야 되는데 결국 이왕 살 거면 서울에 제일 좋은 핵심지. 그러면 그 얘기는 2010년, 11년, 12년, 14년에는 그때는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서울 가격이 떨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보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가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또 다시 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거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강의가 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다 팔아야 되냐, 살 데는 없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도 여전히 내 집 마련할 때가 있다. 제가 작년 초반에도 그 책에서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곳을 제가 정확하게 꼭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전부 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서로 비교 분석해서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덜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강의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귀가 얇죠? 또 설득됐어 지금. 아니 근데 요즘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느낌은 심상치 들어요. 않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 역사상 가장 많아요. 그런데 불과 작년 중순까지도 해도 괜찮았던 게 금리가 매우 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지금 금리가 보통 지금 많이 올라온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계속 뭐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얘기 나오다가 지금 세네 번 얘기 나오다가 또 누구 뭐 6-7번도 얘기 나오다가 지금 계속 상황이 뭔가 지금 긴박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거기에다가 이 자산 가격 그러니까 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건 뭐냐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과 같은 이 자산 시장이 가격이 그냥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부채 문제는. 하지만 이런 자산 가격이 흔들린다. 근데 안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근데 자산 가격마저 흔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사람으로 따지면 하체부터 다리가 그냥 힘이 축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아마 상승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더 오를 거야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이 과거의 그 흐름에 비해서 과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다양한 데이터를 볼 때 집값 싸요 아직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과거에도 이렇게 오른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거의 뭐 극곡지가 극곡지인 상황에서 만약 지금 더 오르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때는 없었는데요. 이제 하는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좀 좁혀 보면 우리의 이제 진짜 고민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많이 좀 떨어져서 한 30% 정도 최소한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면 내릴 거라는 데도 동의하고 내리더라도 요만큼 내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면 의미 없잖아요.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제 뭔가 팔 사람은 또 팔기도 하고 사실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린 만큼 버는 거니까. 그런데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게 서울 주요 지역 이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물론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만 뭐 신도시가 잔뜩 공급이 돼서 뭐 200만 원 공급 이런 걸로 대량의 공급 물량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던가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나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나 그때를 제외하면 계속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내렸어요.
그러나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서울에서도 집값이 30-40% 내리려면 대량 공급이 있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일 텐데 지금도 고점이니까 더 오르지는 못하고 그냥 숨고르기 정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다 그 기다리는 하락이라는 게 과연 오면 왜 올까? 그게 안 온다면 무슨 고민이 드냐면 네. 그게 안 온다면 많이 빠지지는 않고 이제 덜 오른다는 건데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두렵다는 느낌은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두려움을 못 참고 안 사거나 팔았다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지난 2년 동안 오른 것이 다시금 되돌아가서 그 매수 기회가 올 만큼 내려올까? 라고 생각하면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그럴까? 그렇다면 고점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데이터는 삐를 말리고 있으나 예. 이러다 내년에 올해 한번 더 오르거나 또 오르면 그럼 미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네. 제가 가장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거주와 투자.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살 집은 바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분리라는 거죠. 내가 리브할 집과 바이할 집을 분리하는 거예요. 예. 아까 데이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면 어떡해?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 한번 더 2년 더 올라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런 저평가된 지역들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죠? 예. 자 반대로 반대 의견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자 그럼 수도권 아파트가 고점 치고 이제 떨어져요. 예. 이 저평가된 지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많이 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출렁일 때 살짝 같이 몇 개월 출렁했다 다시 올라갔거든요. 예. 저는 아마 이런 현상이 또 나올 거라고 봐요. 떨어지게 돼도 살짝 출렁에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시나리오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도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상관관계가 다른 자산을 해서 어떤 시장 상황이 와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인데 이런 전략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또 저는 이런 것들을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개념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해지도 하면서 리스크도 대비할 수 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설득력 있네. 서울에서 더 사는 건 불가능이다 불리한 지점인데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거주는 서울에서 해야 한다면 서울에서는 세입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지방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구입해서 1주택이 되어라.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지금 뭔가 투자다. 주식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데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시대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큰 주도주나 이런 것들은 내가 사지 않으면서 이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시대의 큰 테마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살 수 있는 거 이런 전략을 하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저는 이런 전략들을 펼치는 게 좋다. 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그게 안전한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게 더 올라갈지, 그러니까 조금 이러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올라갈지, 확 떨어질지는 아주 자신 있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불안한 국면에서는 만약에 집을 사야 한다면 저평가된 집을 사야지. 그럼요. 불안한 상황에서 사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데이터로 보면요, 진짜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오라. 그 말은 오늘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약간 좀 이게 고난이도일 것 같은 선수했으면 느껴져. 네. 그 말을 받아들이고 고민 하나만 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보여주시는 통계가 PIR 즉 프라이스와 뭐죠? 그 프라이스와 사람들의 인컴,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 그리고 통화량과 뭐 주택 가격 비율. 그게 우리나라 전체 통화량이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국민들의 소득 평균이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나 전체 아파트 평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전반적으로 고평가인 게 맞는데 이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도 꼭 서울 주요 지역이나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풀리고 그렇죠.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그쪽이 높고
그러니까 그 동네 아파트도 비싸긴 비싼데 네. 이분들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역의 소득 증가율이나 통화량 증가율이 별도로 통계가 나오지 않는 한 왜 자꾸 이런 데만 올라라고 보면 네. 그 동네에 돈 풀려서 그런 건데 그렇죠. 이게 전국적인 통계만 봐서 야 좀 불안한데라고 하면 이 동네에 돈 풀려서 자꾸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를 못 따라가거나 예측을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점점 이제 양극화되어가는 예, 사회에서는 맞습니다. 전체 네. 지역별로 유니버설한 통계를 그렇죠. 가지고 이걸 고민하면 그래서 타이밍이 이제 좀 안 맞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모 회사하고 이제 어떤 일까지 하고 있냐면 예. 이제 개별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입주하신 분들의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지까지 데이터가 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면 그 아파트가 혹시라도 하락장이 오게 되면 얼마나 이제 하반 경직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매물 얼마 쏟아질지 예, 이런 것들까지도 데이터로 측정을 부채 부담이 얼마나 높냐. 네네네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파트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여전히 굳건하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리고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은 현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현금만 가지고 사야 돼요. 자, 그런데 현금이 15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엄청난 부자들이시죠. 예. 자, 근데 그런 분들이 15억 이상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몇 채씩 있어요. 네. 몇 채 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계신데. 네. 자, 그런데도 지금 드문드문 신고가를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면 최근에 부자가 된 분들이에요. 코인이 됐건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뭔가 이런 걸로 특히 뭐 제 주변에도 이렇게 코인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분들 근데 집이 없어요. 음. 그래서 최근 신흥부자 되신 분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또 사업이 굉장히 또 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 기회를 찾으셔서 부자가 되신 분들. 네. 근데 집이 없었던 분들. 그래서 신흥부자들이 현금 가지고 사는 거지. 네.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미 한 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더 이상 못 사요. 세금 부담이 너무 세서. 세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을 살 수 있는 수요는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수요마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가 아파트들이 먼저 떨어지고 중저가가 떨어졌는데 네. 이번 시장은 지금 중저가가 먼저 떨어지고 고가는 아직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한 중반 정도서부터는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아, 그건 양극화 때문에 그렇다.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여전히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고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 수요가 아직 좀 남아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하락장이 오게 될지라도 네.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강할 수 있어요. 고가 아파트들은.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나 또 그분들은 현금이 많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예. 근데 대출을 좀 이렇게 껴서 사실 이제 중저가 이런 아파트들은 이런 금리 인상이 되고 뭔가 하락장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마 뭐 요번에 한 몇 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확실한 양극화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네. 정말. 모시는 분마다 의견이 다르냐. 이 얘기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런 거 같고. 아니 근데 데이터로 보면 정말 심플합니다. 네, 네, 명확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동의. 네. 그런데 알겠어요. 이게 네. 주식도 예. 거품이죠. 지금 뭐 자산 지금 거품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쵸. 다 부동산도 거품이죠. 거품이고 다 거품인데 이 거품이 결국 꺼지죠. 네. 근데 꺼지기 직전에 한번 활활 타오르고 꺼지는데 네. 요 타오르는 요게 굉장히 달콤해요. 이게 달콤하죠. 그리고 요거 놓치면 돈 못 벌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완전 바닥에서 샀어야 그렇죠.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바닥에서 바닥에서 사요? 사? 그렇죠. 대개는 배꼽이나 어깨, 가슴 요쯤에서 사기 때문에 네. 마지막 불꽃을 못 먹으면 네. 너무 속상해. 그러면 돈 못 벌어요. 그쵸. 오히려 물려. 맞아요. 그래서 거품인지 알면서도 네. 이런 거죠. 물론 부동산은 그러니까 네. 주식이나 다른 것들은 진짜 오로지 투자 자산이니까 네. 주식의 실수요가 어디 있습니까? 네. 코인의 실수요가 어디 있어요? 네. 완전히 이거는 투자 자산인 맞습니다. 건데 네. 부동산은
좀 내려도 살고 내 집이니까 뭐 그런 정도라면 네. 뭐 그게 그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불꽃이 뜨거울까봐 그래서 두려운 거죠. 어쨌든 지금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네. 지금의 국면에서는 네. 이제 하락. 그러니까 하락장이 시작되기 위한 변곡점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진짜 하락장은 빠르면은 이제 올해 가을이나 네. 늦어도 내년 중순 정도서부터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기다려봐야 되겠네. 네. 네. 이프로님이 헷갈리면 성공한 패널이라 맞아요. 너무 귀가 막 해가지고 흔들리는데. 네. 리치고 김건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아껴두죠. 네네. 하고 네. 또 다음 달에쯤 보십시다. 꼭 네, 그럼요. 그럼요. 꼭 유료로만 팔지 말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꼭 유료로만 팔지 말고. 알겠습니다. 일단 20일에 다 쏟아부으시고 또 다음 달에 한번 또 한번 그때 모셔서 분위기 한번 듣겠습니다. 네. 예. 자주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토요일은 한참 멀었으니까 신청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날 깜빡 있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고요. 토요일 오전에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금요일 오후 6시까지만 받습니다. 그건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도 신청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리고 내일은 그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나오시니까 네. 우리 살짝 미리 보기로 미리 보기로 내일 한번 무슨 얘기 하시는지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최대한 신청 많이 하시게 네.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신청하나 봐라 이놈들아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네. 자 어쨌든 저희는 내일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